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의 그림은 전자기파 ABC가 이용되는 예를 나타낸 것인데, ABC는 가시광선, 적외선, X선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잇몸 속 치아 사진을 찍는 데 이용된다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건 엑스레이를 의미하니까 A는 X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인체에서 방출되어 체온 분포를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 그럼 이 온도랑 관련 있는 전자기파는 적외선이 되겠죠. 그래서 B는 적외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는 모니터 화면에서 방출되어 다양한 색의 영상을 구현한다. 이거는 사람 눈에 보이는 색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역의 전자기파인 가시광선이 됩니다. 이 상태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A는 TV용 리모컨에 이용된다. 리모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회절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X선처럼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V용 리모컨은 적외선을 사용합니다. 그럼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 니은 B는 적외선이다. 맞죠? 자, 다음은 디귿.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 진동수랑 에너지가 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A가 진동수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므로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문항은 여러가지 운동 단원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여러가지 운동 단원에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배우기 때문에 공식을 이용하는 고난도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작년에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이번 6월 모의고사까지 전부 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개념형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도 6월하고 9월에는 개념형 문항으로 출제하다가 수능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기조로 낸다면 지금 6월도 쉬웠고 지금 이 문제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쉽게 개념형 문항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또 갑자기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단순히 이 문제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EBS에 올라와 있는 가 등급 컷을 보면은 2등급이 블랭크 되어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출제하면 수능에서도 2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 생각에는 수능에는 계산형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이걸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봐볼까요? 그림은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1, 2, 3은 각각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포물선 운동을 하는 구간의 일부이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1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은 가속도가 0이니까 알짜임도 당연히 0이 되겠죠? 네,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2에서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이건 틀렸죠? 운동 방향은 위쪽이고 가속 방향은 빗면 아래 방향입니다. 그 다음 디귿 3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 방향이라는 건 접선 방향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이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작용하는 알짜임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짜임은 계속 연직 아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운동 방향과 알짜임의 방향이 같지 않겠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으로 3번 문항은 핵반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별에서는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인해 가벼운 원자핵들이 반응하여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되는 다음과 같은 핵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이거는 질량수랑 양성자수를 맞춰주면 되는 가벼운 문항이죠. 이제 이 반응 전 같은 경우는 합치면은 4랑 6이 되니까 반응 후에도 4랑 6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여기서 이만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2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질량수 같은 경우도 이만큼이 이미 만족하고 있죠. 그럼 이 기억의 질량수는 4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기억은 2, 4 헬륨이었던 거죠. 자, 문제 기억부터 볼까요? 질량수는 동그라미 기억이 2, 3 헬륨보다 크다. 그렇죠. 이제 2, 4가 2, 3보다는 크니까 이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서 질량 결소는 2, 3 헬륨과 그리고 수소의 질량 차이이다. 이 문제에서 질량 결소는 요 반응 전에 있는 2, 3 헬륨 2개에서 요 뒤에 있는 수소 2개랑 2, 4 헬륨을 뺀 만큼의 값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립니다. 그 다음 디귿 이 핵반응은 핵융합 반응이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헬륨이 합쳐져서 헬륨이 됐기 때문에 안 변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질량수를 보셔야 됩니다. 얘는 질량수가 3인데 그것들이 합쳐져서 더 무거운 질량수가 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핵융합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답은 기억과 디귿 4번인 거죠. 자, 이어서 4번은 원자의 스펙트럼 단원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읽어볼까요?
그림은 원자 XY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에 대해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 기억은 X의 스펙트럼선, 니은과 디귿은 Y의 스펙트럼선이다.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볼까요? 학생 A. X, Y 모두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빛을 흡수할 수 있어. 그럼 600나노미터면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이 X랑 Y가 600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할 수 있었다면 이 방출 스펙트럼에서도 600나노미터만큼을 방출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는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 B. 빛의 진동수는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크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고 에너지가 크면은 진동수가 커지는 거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랑 진동수가 커집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이제 기억이 니은보다 에너지와 진동수 모두 크겠죠? 그래서 B는 맞습니다. 그 다음 학생 C.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니은에서가 디귿에서보다 작다. 요거는 잘못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랑 진동수가 커지게 됩니다. 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도 결국에 빛의 에너지로 풀면 되기 때문에 요 학생 C는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이어서 5번은 물질의 자성 단원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AB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나와 있고요. 우선 실험 과정을 읽어볼까요? 가부터 보면 아크릴관에 자석을 고정하여 저울 위에 놓고 무게를 측정한다. 그럼 그 결과가 이거겠죠? 1뉴튼. 그 다음 나에서 자기화되지 않은 ABC를 각각 자석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매단 후 저울의 측정값을 기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A 같은 경우는 이 측정값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가벼워진 거죠? 그러면 요 A가 이 자석을 당겼다는 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인력이 작용하는 거니까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가 되겠네요. C도 보면은 가벼워졌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얘 A가 아니라 C일 때도 당긴다는 겁니다. 그럼 C도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둘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강자성체랑 상자성체 중에서 둘 다 이제 인력을 작용하지만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거는 강자성체잖아요. 따라서 이제 더 가벼워진 C가 강자성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A는 상자성체가 되고, 그럼 B는 반자성체로 결정이 되겠죠. 이 기억 같은 경우는 반자성체는 이 아크릴관 위에 있는 자석을 밀어낼 거기 때문에 무게가 더 무거워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1.00보다는 큰 값이 찍히겠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는 상자성체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0.9보다 작다. 요건 틀렸죠? 그 다음 디귿. 나에서 C를 매달았을 때 C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렇죠.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기는 자기력이 맞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인 거죠. 6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9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지금 이 상자성체랑 강자성체가 인력만 작용하는 거를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인력이 작용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는 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수능에서도 이런 포인트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강자성체랑 상자성체는 그 이 외부의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자기화된 게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가느냐 요걸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당기는 그 정도, 당기는 힘의 차이로 판단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서는 파동의 성질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읽어보면 그림은 속력이 같고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 AB에 시간 t는 0일 때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이 둘의 속력이 같다는 걸 잘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치니까 바로 람다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A의 파장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4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의 파장은 2m가 됩니다. 근데 속력이 같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력은 주기분의 람다꼴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주기는 이제 A가 B의 2배라고 풀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읽어보면 T는 0 이후에 X 1m에서 여기 얘기하는 거죠. X 1m에서 처음으로 변이가 1.5m가 되는 때는 1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제가 겹쳐서 좀 그림을 그려보면, 자, 얘는 지금 오른쪽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파동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죠. 그럼 1.5m가 최초로 된다는 거는 요 마루가, 요 원점에 있던 요 마루가 여기까지 넘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얘는 1초 동안에 1m를 이동한 거죠.
따라서 이 파동의 속력은 1m/s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주기는 4초가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속력이 1m/s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기는 2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까요? 주기는 A가 B의 2배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의 진동수는 0.5Hz이다.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니까 2초라는 주기를 역수로 만들면 2분의 1, 즉 0.5Hz가 되는 거죠.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t는 1.5초일 때 x는 1m에서 b의 변이는 1m이다. 이거는 제가 정말 언젠가 한번 나올 거라고 정말 누누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1.5초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거는 그 샘물 교재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연습도 제 변형 문제도 만들었었는데, 요 1.5초 같은 경우는 요 전체 시간의 4분의 3주기가 됩니다. 4분의 3주기. 근데 우리는 이 4분의 1주기 동안 한 칸씩 움직인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4분의 3주기 동안은 3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3칸을 움직인 이후에 어디서? 요 1m에서 B의 변이, 요 1m에서 B의 변이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3칸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1칸, 2칸, 3칸 이렇게 되죠. 그럼 변이는 1m가 아니라 마이너스 1m가 되겠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죠.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통 요 디귿 같은 질문이 나올 때 지금까지는 얘가 1.5초 같은 4분의 3주기 이런 값이 아니라 보통 2초로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주기로 문제를 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4분의 3주기로 바꿔서 낸 게 이번이 거의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뭐 4분의 3주기나 4분의 1주기 같은 요 4분의 1주기의 배수로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잘 학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7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의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컬링 선수가 스톤 A와 함께 운동하다가 정지해 있는 스톤 B를 향해 A를 미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구간 1, 2의 시간 간격은 각각 0.2초와 0.05초이다. 또한 AB의 질량은 20kg로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처음에 A의 속력이 0.8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1m/s로 빨라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사람과 이 스톤이 0.8m/s로 가고 있다가 이 사람이 힘을 줘서 스톤을 밀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빨라진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받는 힘이 없으니까 1m/s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팍 하고 꺾였죠. 이때 이제 스톤 B하고 충돌을 한 겁니다. 그럼 기억부터 볼까요? 1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요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충격량이라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얘는 m 델타 v라고 쓸 수 있으니까 질량 20kg 그리고 속력 변화량 0.1을 곱해주시면은 4가 나옵니다. 그리고 충격량이니까 단위는 뉴턴세크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A와 B가 충돌한 직후 B의 속력은 0.7m/s이다. 지금 여기서 충돌한 직후를 의미하는 건데 A 같은 경우는 속력이 얼만큼 감소했냐면 1에서 0.1이 됐으니까 0.9만큼 감소한 거겠죠? 그럼 이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의 질량 관점을 쓰시면 되는데 요 A가 0.9만큼 마이너스가 속도가 변했다면 이 질량이 1대1이잖아요? 그럼 얘는 플러스 0.9만큼 속도가 늘어났겠죠? 이것도 제가 샘물 교재에서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7이 아니라 0.9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고, 그 다음 디귿입니다.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의 8배이다. 이거는 일단은 평균 힘을 물어볼 때는 제가 어떻게 풀라 했죠? I는 델타 P고 그게 F 델타 T인 걸 이용해서 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우선은 델타 P를 좀 구해보자면 질량은 똑같죠? 질량은 어차피 여기서 A 20kg고 여기서도 20kg니까 속도 변화량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럼 1에서는 0.2만큼 증가했고 2에서는 0.9만큼 떨어졌죠. 그러면 2대 9가 바로 델타 P의 B인 거예요. 그쵸? 1과 2에서. 근데 이때 시간이 0.2초랑 0.05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으로 나눠준 게 평균 힘이 되는 거죠. 0.2, 0.05. 근데 분수로 풀면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해보시면은 얘는 20이 되고 여기는 100 곱해보시면 5가 나오죠. 그리고 5로 나누면은 1대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를 이렇게 나눈 거, 시간으로 나눈 거에 대한 비가
넘기면 얼마가 되냐면 1대 18이 되죠. 그래서 8배는 아니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1번이죠. 자, 다음은 이어서 8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의 그림 가나는 각각 직육면체 모양의 물체 ABC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서 실P가 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각각 30N과 10N이고, 그럼 여기서는 P가 벽을 당기는 힘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어차피 팽팽한 실 내부에서 장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요 P가 요 AB를 당겨주는 힘도 30N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나에서는 그 10N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개가 이 전체가 정지해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왼쪽으로 30으로 당기는데도 불구하고 정지했다는 거는 요 C의 중력도 30N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요 A 같은 경우도 요 이쪽에 나에서 A의 중력도 10N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에서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과 나에서 수평면이 C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F랑 EF0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지금 가에서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거는 B뿐만 아니라 A를 함께 떠받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전체를 떠받치는 힘이 F0라는 거고, 요 전체를 떠받치는 힘이 EF0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요 C가 30N이고 중력이 A가 10N이라는 거는 질량 B가 각각 3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뭐 3m과 m이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물론 뭐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으로 놓고 얘를 3kg라고 잡아도 되긴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중력 가속도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3m과 m으로 잡아 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건 B의 질량만 모르는 거죠. 그럼 B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둔다면 요때 이 AB의 중력은 m 플러스 이 라지 m의 g만큼 곱한 값이 되고, 여기서 BC는 어떻죠? 나에서는 중력이 B는 모르니까 라지 m, 그리고 C는 3m의 그 다음에 G가 됩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버티는 힘이 F0랑 EF0니까 얘가 F0가 되고 여기가 EF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작은 쪽에다가 2배를 곱하면 이게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G는 날아가고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정리해보시면은 라지 m은 스몰 m이 되겠죠. 따라서 이 모르는 질량인 B 값도 A의 질량과 같은 스몰 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가에서 A가 B를 누르는 힘과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이건 주어랑 목적어가 도치됐는지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건 지금 주어랑 목적어 도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F0는 A랑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중력 가속도였죠. 그래서 m 플러스 라지 m의 g였는데, 어차피 라지 m이 얼마였냐면 스몰 m이었기 때문에 얘는 EMG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mg 값을 10N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20N이 맞겠네요.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질량은 C가 B의 2배이다. C는 3m이고 그리고 B는 m이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2배가 아니라 3배겠죠. 답은 2번입니다. 9번은 전반사 단원에서 출제가 됐네요. 그림 가 나와 같이 단색광 P를 각각 매질 AB의 입사각 세타 제로로 입사시킨다. 그렇죠. 가랑 나에서 둘 다 세타 제로로 입사를 시켰고, 그 다음 가에서 P는 A와 매질 C 경계면에서 반사각 세타 1으로 전반사한다. 그럼 이 반사각이 세타 1이라는 거는 들어가는 입사각도 세타 1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서 P는 B와 C의 경계면에서 일부는 굴절하고 일부는 세타 2로 반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나고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이런 문항은 이미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는데, 아마 익숙하신 분들은 B보다는 A가 더 굴절률이 크다는 거를 바로 체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공기에서 A로 들어갈 때 얘가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서 더 많이 꺾인 거죠. 누구보다? 이 B보다요. B에 들어가는 것보다 A 쪽에서가 더 이렇게 많이 꺾인 거라고요. 이해 가실까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얘가 이제 굴절률이 그만큼 크면은 C랑 굴절률 차이도 B보다는 A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굴절률 차이가 더 클 때 전반사가 잘 일어나는 거니까, 심지어 지금 각도도 더 크죠? 전반사가 잘 일어나는 조건에서 각도까지 크기 때문에 가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났다고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기억은 맞는 거죠. 그 다음 니은. 니은도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 각도가 가에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겠네요. 그 다음 디귿. 나에서 P가 B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 하려면
요 세타 제로를 증가시켜야 된다. 근데 이게 증가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이건 그림을 그려보면 되게 편한데 이게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 공기랑 비의 굴절율이 변하지 않아요. 공기랑 비의 굴절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 사인 값도 어떻게 써요? 요 전체 값은 변하지 않겠죠? 그러면 요 분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분자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요 각도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각도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굴절 각도. 그럼 굴절각이 커지게 되면은 요 B랑 C 사이 경계면에서는 입사각이 그만큼 더 가파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완만할 때도 전반사가 안 일어났는데 가파랄 때는 당연히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증가시켜야 한다는 잘못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1번인 거죠. 이어서 이제 10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왼쪽과 마찬가지로 이제 운동량, 충격량 관련된 문항이고, 일단 한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라지 M, M, EM인 물체 ABC가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한다. 우선 처음에는 A랑 B가 먼저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된 후 그 다음에 C랑 충돌하여 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운동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 전 ABC의 운동량은 각각 3P, P, 4P이고 A와 C의 운동 방향은 각각 플러스 X방향 그리고 마이너스 X방향이다 나와 있네요. 그러면 부호까지 한번 써주면 A 같은 경우는 플러스 3P 그리고 C는 마이너스 4P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의 속력은 충돌 후가 충돌 전의 5분의 1배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 전의 속력이 5배가 더 컸다는 거고 충돌 전의 운동량이 5배가 더 컸다는 거예요, 크기가. 근데 지금 C 같은 경우는 이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가 4P잖아요. 그럼 충돌 후에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절대값을 씌웠을 때 5배가 적은 5분의 4P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P는 절대 B 같은 경우는 절대 플러스 P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B의 운동량이 플러스 P였다면은 여기서 지금 부딪힌 이후에도 운동량의 합은 보존돼야 되니까 플러스 4P가 되겠죠. 그리고 그 부딪힌 덩어리가 C랑 부딪히면서 운동량의 합은 보존돼야 되니까 부딪힌 이후에 운동량의 합은 0이 됩니다. 그럼 정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 이 충돌 후에 C가 5분의 4P라는 운동량의 크기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얘가 이제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충돌했을 때는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량이 2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충돌했을 때는 또 한 덩어리가 돼서 플러스 2P니까 마이너스 2P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이렇게 ABC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ABC가 하나가 돼서 왼쪽 방향으로 2P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때 라지 M, 스몰 m, EM인데 요때 요 C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어차피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왼쪽일 테고 그게 바로 5분의 4P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요 전체 합은 마이너스 2P가 돼야 되니까 이 나머지 A랑 B의 운동량의 합이 5분의 6P로 왼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질량비대로 쪼개질 거 아니에요? 속력이 같으니까. 그러면 얘의 질량이 지금 4대 6, 즉 2대 3이 된다는 거죠. 여기가 2M이니까 이쪽은 3M이 되는 거고 요 라지 M은 결국에 2M이 된다는 걸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은 4번이겠죠? 자, 다음으로 11번 문항은 에너지띠와 반도체 단원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PN접합 다이오드 방향을 추론하면 되는 문항인데 읽어볼까요? 그림은 동일한 전지 2개, 동일한 PN접합 발광 다이오드 D1에서 D5까지 그리고 동일한 저항 2개, 스위치 S1과 S2로 구성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S1과 S2의 연결 상태에 따라 빛이 방출하는 LED를 나타낸 것이고 X는 P형 혹은 N형 반도체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 표를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되는데 S1은 닫혀있고 S2는 열려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건데 그때 이제 D2랑 D4에서 LED의 빛이 방출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오른쪽이고 마이너스가 왼쪽이니까 전류는 이렇게 출발을 하겠죠? 그럼 거기서 이렇게 쭉 돌아서 D4에 이제 빛이 방출돼야 되니까 순방향 연결, 즉 아래가 P고 위에가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2에도 마찬가지로 방출되니까 이렇게 순방향으로 연결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지금 D3는 안 나와 있으니까 D3 같은 경우는 얘는 뭐겠어요? 얘는 NP가 되겠죠. 왜냐면 만약에 이쪽이 PN이라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전류가 흐르면 빛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NP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D1도 추론이 가능한데, 지금 이게 아래로 전류가 만약에 흐를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즉 여기가 만약에 PN이었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한 바퀴 돌아오겠죠. 그럼 여기 D1하고 D4도 D5도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와 있다는 거는 여기가 역방향으로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전류가 여기서 못 흘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PN 접합 다이오드의 방향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것도 봐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S1을 열고 S2를 닫아 놓은 건데, 그럼 전류가 이제 위쪽으로 출발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시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극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일단 이 아래로는 못 가죠. 아래로는 못 가고 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거 가능하니까 여기 D3랑 D5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위로 가서 D2로 가서 D1 지나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은 D1하고 D2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D4 같은 경우는 역방향이니까 여기서 갈 수가 없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디귿은 맞다고 바로 체크 가능하고요. 그 다음 기억부터 볼까요? X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반도체이다. X는 P형 반도체니까 맞는 설명이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S1은 닫혀있고 S2는 열려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상황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이 D4에서 빛이 방출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 D4에서 P형 반도체 양공은 PN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거는 그 역방향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표 보면 알겠지만 빛이 방출된다는 거는 순방향이잖아요. 그럼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12번은 특수상대성 이론 문항이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깃발 PQ는 B에 대해 정지해 있고 A는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운동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부터죠. A의 관성계에서 P가 우주선의 앞에서 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T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자면 A 입장에서 요 P가 먼저 앞부분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쭉 뒤로 가서 요 뒤에까지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라지 T라고 둔 겁니다. A 관점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B 관점에서, B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와 PQ 사이의 거리는 L로 같다고 나와 있네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A의 관성계에서 PQ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다. 이 L이라는 거는 B가 측정한 거니까 A가 봤을 때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세상이 다 왼쪽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P랑 Q 사이의 길이는 짧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L보다 작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A의 관성계에서 P가 우주선의 뒤를 지나기 전에 Q가 우주선의 앞을 지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B가 A를 바라봤을 때 L로 보이고 그리고 요 길이도 L로 보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B가 A를 바라봤을 때는 A가 오른쪽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가 수축돼서 보일 거예요. 그럼 실제 이제 A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는 L보다는 더 길겠죠. 그럼 A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A 입장에서는 이 우주선의 길이가 자신이 타고 있는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로 측정이 될 거기 때문에 L보다 더 길게 측정이 될 겁니다. 근데 A가 볼 때 이 세상이 왼쪽으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깃발 사이의 거리는 더 짧아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깃발 앞이 먼저 P가 우주선의 앞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P가 뒤를 통과하기 전에 Q가 우주선을 앞을 지나는 게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니은은 맞는 거죠. 그 다음 디귿.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앞이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 크다. 자, 이거는 어떻게 판단이 가능하냐면 우선 A가 봤을 때 P가 앞에서 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라지 T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A 입장에서는 요 깃발 P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텐데 뭐 이 우주선의 속력을 B가 봤을 때 V라고 한다면 A가 봤을 땐 요 깃발이 V로 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A가 관찰할 때는 자신의 우주선 속력은 L보다 더 크다고요. 그럼 이 깃발은 V라는 속력으로 어떤 시간만큼을 달렸을 때, 그러니까 T라는 시간만큼을 달렸을 때 L보다 더 큰 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B 관성계에서 봤을 때 우주선의 앞이 P에서 Q까지 가는 데는 마찬가지로 V의 속력으로 얼만큼의 시간을 가는 거고 그 거리는 L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변이 더 짧아졌기 때문에 이 좌변도 그만큼 더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라지 T보다 큰 게 아니라 작은 거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입자 ABC의 물질파 파장의 역수와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거는 이제 파장의 역수라고 나와 있는데 관계식을 한번 써보자면 요 드브로이파에서 파장은 운동량분의 그리고 요 플랑크 상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바꿔서 좀 써보면은 얘는 람다분의 1과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랑 B가 지금 EY로 이 값이 같잖아요. 파장분의 1 값이. 그럼 여기를 그냥 뭐라고 잡으면 되냐면 EP라고 잡으면 되는 거죠. 운동량을. 그리고 뭐 C 같은 경우는 운동량을 P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러면 질량과 좀 상대값을 써보자면 A 같은 경우는 운동량이 EP인데 질량이 M이죠. 그럼 이때 속력을 뭐 EV라고 두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EP인데 4M이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1V라고 상대값 두고요. 그리고 C는 2M인데 P니까 2분의 1V라고 상대값 둘 수 있겠네요. 자, 이 상태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아니죠, 같습니다. 그 다음 니은, 속력은 B와 C가 같다. 요거는 맞죠? 그 다음 디귿, 운동 에너지는 A가 C보다 크다. 뭐 이거는 직접 계산해 볼까요? A 같은 경우는 2분의 1 M의 2V 제곱이고 그리고 C는 2분의 1 2M의 2분의 1V 제곱이니까 A가 더 크겠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5번입니다. 자, 이어서 1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의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부터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절대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A, B랑 C, D는 부피가 일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이제 부피가 일정한 거죠. 근데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PV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한테 익숙한 PV 그래프로 바꿔서 푸는 게 더 이제 편하게, 시각적으로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이제 압력은 두 종류밖에 안 나오잖아요. A, B, C, D에서. 그럼 그거를 먼저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는 뭐 D를 제외하고 봤을 때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섣부르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섣부르게 등온선을 그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압력이 뭐 EP랑 P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등온선을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요. 요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봤을 때 아래에 있는 게 더 오른쪽에 있죠. 근데 얘는요. 아래에 있는 게 더 어때요? 다시 그릴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그리면 어떻죠? 그럼 얘는 아래에 있는 게 더 왼쪽에 있죠. 그리고 뭐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그린다면은 아래 거랑 위에 게 완전히 일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이런 거 부피 같은 거 판단할 때 막 잘못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등온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유리함수꼴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덜 붙는지 뭐 이런 걸 판단하기가 확실히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등온선을 먼저 그리기보다는 그나마 이제 압력이나 부피를 먼저 표시해 주는 게 맞는 건데 물론 압력도 뭐 정확하게 이게 딱 2배가 되는 걸 찍기는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함수보다는 이거를 그리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압력과 부피를 먼저 찍어주는 겁니다. 이때 A에서 기체의 부피가 V0라고 나와 있죠. 그럼 A에서는 압력은 P0 그리고 온도는 T0 부피는 V0니까 우리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차피 어때요? 뭐 부피가 일정하니까 여기서도 V0가 되겠죠. C 같은 경우는 온도가 3배가 커졌고 그리고 압력이 2배가 커졌으니까 이 비례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부피는 2분의 3배가 커져야 됩니다. 여기는 2분의 3 V0고 여기서도 이제 부피가 일정하니까 2분의 3 V0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V0 여기가 2분의 3 V0 A, B, C를 다 찍어볼까요? A 같은 경우는 V0, P0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V0, EP0 그 다음은 C는 2분의 3V0, EP0 그리고 D는 2분의 3V0, P0가 됩니다. 그럼 A, B, C, D를 따라서 이렇게 순환하고 있었던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문제에 또 나와 있는 게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2분의 3 P0 V0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AB 과정 같은 경우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넣어준 2분의 3 P0 V0가 전부 다 어디로 사용되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 변화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그래프를 다 그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등온선을 찍어주는 거죠. A 같은 경우는 등온선이 T0, 그리고 B는요, 여기서는 2T0, 그리고 C는 3T0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서 A에서 B로 갈 때 온도가 T 올랐고 B에서 C로 갈 때도 온도가 T 올랐잖아요. 근데 델타 T랑 이 델타 U가 비례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3 P0 V0만큼이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을 물어보고 있죠. 열 효율이라는 거는 한 바퀴 순환하는 동안에 투자 대비 한 일을 의미하는데 어차피 이 그러니까 CD 과정과 DA 과정에서는 일을 방출하고 AB 과정과 BC 과정에서만 이제 열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열을 이만큼 이미 받은 거고, 그리고 BC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도 오르지만 일도 하게 되겠죠. 일은 얼만큼 하냐면 이 전체 면적만큼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2P에서 2분의 1 V를 곱하시면은 그러면 P0 V0가 되죠. 그럼 P0 V0만큼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먹은 열량은 AB, BC 과정에서 먹은 열량은 이걸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4 P0 V0가 되고 그게 흡수한 열량이 되는 거죠. 한 바퀴 순환하는 동안. 그 다음 한 일은 얼마냐면 요 면적을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P0고 이만큼이 2분의 1 V0니까 그럼 곱하시면은 2분의 1 P0 V0잖아요. 그게 이제 한 바퀴 도는 동안 한 일이니까 요만큼이 열 효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8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1번이죠. 그래서 이런 문항도 지금까지 자주 출제가 되어 왔는데 이렇게 온도에 비례하는 걸 가지고서 요 내부 에너지 변화랑 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같다는 거는 평가원에서는 거의 출제된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 수능 특강에서 있었던 문항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이 부교재는 아니고 연계 교재잖아요. 그래서 이 연계 교재들 확실하게 잘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연계 교재만 무조건 푼다고 능사는 아니고 이 연계 교재를 풀기 전에 당연히 기출이 잘 학습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출 학습한 후에 연계 교재까지 수능 완성할 시간이 없다면 적어도 수능 특강까지는 풀고 가는 걸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이어서 15번은 전자기후도 관련 문항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며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지난다. 그리고 2와 3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다고 나와 있고 표는 금속 고리의 전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P 위치에 따라서 나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D부터 한번 볼까요? 그럼 D일 때는 이제 여기를 이렇게 지나고 있을 텐데 그럼 그때 이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건데 그럼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선 이 도선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렇다는 건 이 첫 번째 영역의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어떤 거죠? 그거를 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X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마이너스 Y 방향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후반에는 영역이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이 아래쪽하고 위쪽. 그럼 이 면적을 윗부분하고 이 아랫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본다면 위에서도 이제 수직으로 나오는 자기장, 이 아래쪽에서도 수직으로 나오는 자기장이 한 번에 시간당 2개씩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시간당 X를 저항하기 위해서 2개씩 만들겠죠? 이렇게. 그럼 그때 전류의 세기가 I0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는 이제 상대값으로 한번 2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2. 자, 그 다음에 이 3D일 때는 모르니까 먼저 5D일 때를 보고서 3D를 추론을 해야겠죠? 자, 이제 5D일 때 그려보겠습니다. 자, 5D일 때는 여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랑 3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2랑 3에서 이 자기장의 방향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이때는 절대로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겠죠. 왜죠?
왜냐면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서 줄어든 만큼 여기서는 채워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자기장 세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는 x랑 들어오는 x의 크기가 똑같거든요. 그럼 이때는 전류가 0이 되겠죠? 근데 I0가 됐다는 거는 절대로 2랑 3에서 이 자기장 방향이 같지 않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OX 아니면 X5일 텐데 지금 여기서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는 거는 동그라미 자기장을 만들었다는 거고 이런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X가 들어오든가 동그라미가 빠져나가야겠죠. 그래서 이 3번은 X이고 그리고 2번은 동그라미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지금 전류가 I0라는 건 상대값이 2라는 건데 여기서 X가 하나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걸 저항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만드는 거고 그럼 그때 만들어주는 동그라미 개수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3에서 X가 하나 몇 개인지 몰라. X개만큼 들어오고 있다고 해보죠. X개. 그러면 동그라미를 저항하기 위해서 X개를 만들겠죠? 시간 T당. 그리고 2에서는 동그라미가 몇 개 나가고 있어요? 동그라미가 얘도 자기장이 같으니까 크기가 같으니까 X개만큼 나간다고 하면은 보충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X개만큼 만들어주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동그라미를 2X개만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2X가 2가 되기 위해서는 X가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장과 1번 영역에서 그리고 2번과 3번 영역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D를 지날 때도 한번 해볼까요? 자, 3D를 지날 때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지금 보면은 2번 영역도 동그라미고 1번 영역도 동그라미인데 얘가 이쪽으로 t초만큼 이동했다고 했을 때 그럼 어차피 여기는 안 변하죠. 아래쪽은 위에서 이 동그라미만 하나씩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를 보충하겠죠? 그럼 동그라미를 보충하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이때는 상대값이 1이니까 2분의 I0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 자기장의 세기는 1과 2에서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2분의 1 I0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동그라미 니은은 플러스 y 맞아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풀고 이어서 16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의 그림칸은 평면에 고정된 두 지점 S1과 S2에서 발생시킨 진동수랑 진폭이 같은 두 물결파의 시간 t는 0일 때 모습을 나타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점 PQR은 평면상에 고정된 세 지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나는 PQR 중 한 지점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얘는 이제 PQR 중 하나일 텐데 절대로 P가 될 수는 없겠죠. 왜냐면 P 같은 경우는 마루랑 골이 겹쳐있기 때문에 상쇄 간섭을 하는 지점이잖아요. 이렇게 상쇄 간섭을 하는 지점은 이런 식으로 진폭이 크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Q 아니면 R이라는 건데 지금 Q도 보강 간섭이고 R도 보강 간섭이잖아요. 근데 R 같은 경우는 골과 골이 겹쳐있는 골골 보강 간섭이기 때문에 T는 0일 때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는 건 얘는 지금 변이가 0이기 때문에 요 마루랑 골 사이에 있는 Q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 그래프는 Q에 대한 그래프다 라는 거 바로 체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Q의 이 변이를 보면요. 0에서 골을 찍었다가 다시 0 찍고 마루 찍고 다시 0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2초라는 건 주기가 2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마루부터 마루까지 길이, 그러니까 마루부터 이 마루까지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4m가 나옵니다. 4칸이니까. 그래서 람다는 4m가 나오겠죠. 그럼 이걸 토대로 속력이 t분의 람다니까 2m/s라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니은 t는 1초일 때 수면의 높이는 p랑 r에서 어디가 더 높냐. 이것도 아까 전에 풀었던 그 파동의 성질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디귿번이랑. 그럼 t가 1초라는 거는 주기의 절반, 즉 2분의 t, 반주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P에서는 반주기가 지난 후에 어차피 P는 상쇄간섭이니까 주기랑 상관없이 변이가 0이 될 테고 근데 중요한 건 R인데 R은 현재 골골보강이잖아요. 그럼 한 주기가 지나면 또 골골보강으로 돌아오는 건데 반주기가 지났을 때는 마루마루 이제 보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마루마루 보강을 해서 뭐 진폭이 만약에 A였다면은 2A가 되는 겁니다. 그럼 P에서가 R에서보다 높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디귿. 나는 Q의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맞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17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좀 독특하게 보통 일반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20번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17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봐볼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로 수평면에 놓인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d제로만큼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으면 물체는 빗면을 올라가서 점 P에서 속력이 0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물체는 빗면에 내려와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d1만큼을 압축시킨 후 다시 빗면으로 올라가 Q에서 속력이 0이 된다. 그러니까 좀 그림을 그려보자면 자, D0에서 출발해서 요 마찰 구간을 지나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서 D1만큼 압축한 다음에 그 다음 또 다시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Q까지 가서 속력이 0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체는 마찰 구간을 내려가는 동안 등속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마찰 구간을 한번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가 서로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이 마찰 구간은 총 몇 번 지나는 거냐면 3번을 지나는 거죠. 왜냐면은 처음에 올라갈 때 한 번, 내려갈 때 한 번, 그 다음 다시 올라갈 때 한 번 해서 총 3번을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올라가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한번 털리겠죠. 한번 털린 다음에 P까지 도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털리고 또 한 번 더 털려서 Q에 도달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높이가 H만큼 낮아졌죠.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mgh만큼이 줄어든 게 여기서 몇 번 털렸기 때문인 거예요? 3번이 아니라 2번 털렸기 때문에 mgh만큼 낮아진 거죠. 왜 2번이죠? 그러니까 이미 한 번은 P까지 올라갈 때 털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에서 내려올 때 한 번, 다시 올라갈 때 한 번, 2번을 털려가지고 Q에 도착한 거니까 2번 털려서 mgh만큼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에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언급하기 정말 질릴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내려올 때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거는 요 높이에 해당하는 라지 h라고 둘까요? 요 높이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관련 영상 링크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mgh만큼 한 번 털리고 또 한 번 mgh만큼 털렸기 때문에 그게 바로 mg 스몰 h가 된다는 거고 그럼 요 마찰 구간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2분의 1h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상태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까요? R의 높이는 3분의 4h이다. 아니죠. 2분의 3h니까 기억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용수철 상수를 물어보고 있고 이 D0에 관련된 식이 나오죠. 그럼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적어볼까요? 자, 처음에는 2분의 K D0 제곱만큼 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요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2분의 1 mgh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털리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로 이제 여기로 올라가서 P에 가서 정지해 있잖아요. 4h만큼 높이에서. 그럼 이때 역학적 에너지이자 포텐셜 에너지가 4mgh가 되겠죠. 그럼 넘기시면은 얼마가 나오죠? 그럼 얘는 2분의 9mgh가 나옵니다. 그럼 요 2랑 2 지워주시고 용수철 상수 구하는 거니까 D0 제곱 넘겨주시면 니은은 맞다는 거 바로 판단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요거는 한번 상대값 잡아서 풀어볼까요? 자, 처음에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이렇게 P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얼만큼 털린다고요? 요 2분의 1 mgh니까 요거 2분의 1 u라고 두죠. 그랬더니 얼마가 됐죠? 그랬더니 4u가 됐습니다. 4u. 그래서 넘겨서 2분의 9u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4u만큼 포텐셜이자 역학적 에너지를 들고 있다가 내려오면서 또 여기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u만큼이 털리겠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압축을 했을 때 탄성 포텐셜로 다 치환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P1이라고 한번 놔보죠. 그럼 얘는 2분의 7이 되겠죠. 2분의 7u. 그러면 이 P0랑 P1의 비가 9대 7이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이 거리에 대해서 제곱했을 때 9대 7이 나오는 거니까 그 루트를 씌우면 3대 루트 7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D1과 D0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D1은 3분의 루트 7 D0가 맞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럼 답은 니은과 디귿 5번이겠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점도 2점으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치환을 해서 풀면 더 가볍게 풀 수 있긴 한데 계산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치환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편하게 풀 수 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18번 문항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 단원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대각선으로 도선이 놓여 있어가지고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미 기출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놓여 있는 것도 많이 풀어봤었죠. 조건만 잘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A랑 B에는 각각 세기가 I0인 전류가 흐르고 C에는 I0보다 더 세기가 큰 전류가 흐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림 나에서 X축상에 마이너스 2D부터 2D인 구간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낸 것으로 0과 D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랑 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조건을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양으로 한 다음, 자, 그럼 우선 이 끝과 끝을 한번 봐볼까요? 이 마이너스 2D 쪽으로 붙을 때는 나오는 자기장이 무한대로 발산하죠. 이 마이너스 2D로 붙을 때는 B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니까 B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크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B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B에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렀던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플러스 2D 쪽으로 가게 되면은 들어가는 자기장이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때는 A랑도 가까워지고 C랑도 가까워지는데, 사실 이 A랑 C가 주는 방향이 반대인지 같은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C가 전류가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자기장은 C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A가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C가 여기서는 이길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C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붙었을 때는 C가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C의 전류도 이 아래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조건으로 좀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얘부터 한번 봐볼까요? 지금 이 가운데에서 B는 나오는 자기장을, 그리고 C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전류는 C가 B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BC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B0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요걸 이제 A가 뒤집어 엎었다는 거죠. 그래서 A는 결국에 이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향은 다 찾았으니까 얘랑 얘를 이용해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자, 우선 지금 이게 칸수를 좀 잘 세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나눴을 때, 자, 이렇게 이 D에 대한 요 옆부분 있죠? 이 부분. 그러니까 정확히는 루트 2분의 1D. 요거를 저는 한 칸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 칸 떨어진 장소에서 I0가 주는 자기장을 한번 B'이라고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요 원점에서는 A랑 두 칸 떨어져 있죠.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A가 주는 자기장은 2분의 B'으로 나오는 거죠.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주는 자기장도 2분의 B'으로 나오는 자기장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 C는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있죠. 얘는 2분의 BC라고 나볼까요? BC. 그럼 그때가 그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B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은 B', 그러니까 2를 곱해볼까요? 그럼 2B' 마이너스 BC는 2B0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식을 하나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도 한번 봐야겠죠. D에서 왜 0이 되는지. 자, 여기서 왜 0이 될까요? 자, 우선은 A는 나오는 자기장을 하나 만들어 주겠죠. B'. 그리고 B는 3칸 떨어져 있으니까 나오는 자기장을 3분의 1 B'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C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 주죠. 근데 여기서 0이 된다는 거는 이 나오는 자기장과 들어가는 자기장의 크기가 같다는 거니까 이게 바로 등식으로 한번 써보죠. 그럼 얘는 이제 한 칸 떨어져 있고 C니까 B, C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3분의 4 B'은 B, C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관계식 또 하나 찾아냈죠. 자, 근데 구하는 값이 X축상의 3D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를 물어보는 건데, 한번 볼까요? A부터. 자, A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겠죠.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B'. 그 다음에 이제 B는 나오는 자기장을 만듭니다. 대신에 이제 떨어진 거리가 한 칸, 두 칸,
3칸, 4칸, 5칸이니까 5분의 1 B 프라임을 만들 테고, 그리고 C는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고 한 칸이니까 BC를 만들겠네요. 그럼 요게 이제 몇 B제로인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요거 구한 값이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한번 여기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BC 대신에 3분의 4 B 프라임을 넣으면은, 그럼 3분의 2 B 프라임이 2B제로가 되고, 이끼리 나눈 다음에 넘기시면은 B 프라임은 3B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B 프라임에 3B제로 넣어 보시면은 4B제로가 BC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요거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니까 좀 다시 정리해 보면은 BC 마이너스 5분의 4 B 프라임이잖아요. 그러면 요 BC 대신에 4B제로, 그리고 이 B 프라임 대신에 3B제로를 넣겠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시면은 5분의 8B제로가 나오겠네요. 여기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이어서 19번 문항은 뉴턴 운동법칙 단원에서 출제가 됐는데,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이제 F는 MA로 푸는 문제는 아니고 등가속도 공식도 어느 정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F는 MA만 쓰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다는 거는 등가속도랑 뉴턴 운동법칙을 결합을 해서 출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단독으로 뉴턴 운동법칙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등가속도랑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번 문제 조건을 읽어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M, 4M, 라지 M인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되어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림 나는 가에서 BC를 연결한 실이 끊어졌을 때,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B의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BC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여 3D랑 10D만큼을 이동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3D만큼 이동했으니까 뭐 평속을 3V라고 두면은 얘는 지금 같은 시간 동안 10D만큼을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평속을 이렇게 10V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B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정지한 거니까 나중 속력이 0이고요. 그리고 평속이 3V가 되려면 처음 속력은 6V겠죠. 끊어질 때 속력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끊어질 때 속력이 6V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속이 10V라는 거는 나중 속력은 14V가 되겠네요. 더해서 반띵했을 때 10V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근데 이때 걸린 시간을 제가 한번 T라고 두면요, 여기도 T만큼 걸렸겠죠? 그럼 이때 이제 가속도의 크기가 8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가속도는 T 동안 8V만큼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는 T분의 8V겠죠? 그럼 그걸 그냥 8A로 두자는 거죠. 숫자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럼 여기서 가속도가 8A라고 두면은 여기서는 그냥 A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에서는 이 전체 개의 가속도가 A였던 거고, 나에서는 이게 8A로 증가한 겁니다. 반면에 AB 같은 경우는 어떻죠? 얘는 T 동안 이렇게 6V만큼 속도가 감소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6A가 되는 거죠. 지금 결국 구하는 거는 요 라지 M인데, 얘는 그 실끊기 문항이니까 수업에서 배웠던 스킬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겠죠. 요 AB라는 개랑 C라는 개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때 가속도의 변화를 보면 C 같은 경우는 A에서 8A가 됐으니까 7A가 되고요. 그 다음에 AB 같은 경우는 어떻죠? AB는 A에서 반대쪽으로 6A가 됐으니까 여기도 가속도 변화가 7A가 됩니다. 그럼 질량 B는 1대 1이 된다는 거고, 그럼 AB의 질량이 5M이니까 라지 M이 5M이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이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점전화 ABC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다. B와 C의 위치는 각각 마이너스 2D랑 플러스 2D이고,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서 이 B를 점전화 D로 바꾸어 고정한 것이다. 이때 BCD의 전화량의 크기는 같다. 그러면 뭐 BCD를 다 이렇게 Q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다는 가와 나에서 양전화 P의 위치를 X축상에서 옮기며 고정할 때 마이너스 2D에서 2D인 구간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나타낸 것이고, 이때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인 걸 양으로 설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이것도 끝과 끝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그럼 가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 2D에 붙을수록 플러스 방향으로 전기력이 세지죠?
그러면 요 B 쪽으로 붙을수록 P를 밀어내는 전기력이 강해진다는 거니까 B가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1D 쪽으로 붙게 되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이 커지죠. 그러면 이제 P가 C 쪽으로 왔을 때도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강하게 받는 거니까 C는 음전화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도 부호는 바로 판단이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지금 B랑 C만 존재했다면 이 전하량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래프가 정확히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려졌을 텐데, 얘는 지금 보면 오른쪽으로 살짝 밀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수업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쪽의 전하량이 강할수록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가 B를 도와서 추가적으로 더 밀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A가 양전하라는 것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굳이 이제 요 EF0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면은, 요 가운데 있을 때 B가 주는 힘을 뭐 F, C가 주는 힘을 F라고 쓴다면, 그러면은 EF에서 저 A가 밀어주는 힘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얘가 EF0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도 써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래서는 어떻게 된 거죠? 요 아래서는 어차피 C는 그대로고 A도 그대로죠. 그러니까 D만 바꿨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럼 이 차이를 유발한 원인이 오로지 다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D한테 있다는 거죠. 그럼 D는 당연히 보자마자 뭐 플러스는 아니겠죠. 플러스였으면 똑같이 그려질 테니까.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라는 거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이를테면 요 가운데 P가 있을 때도 원래 얘는 지금 F로, 여기서는 어땠어요?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당기고 얘도 오른쪽으로 힘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EF라고 썼던 건데, 얘 같은 경우는 C는 여전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지만 D 같은 경우는 또 왼쪽으로 이렇게 F로 당기겠죠. 그럼 여기서는 EF가 아니라 F-F 그리고 플러스 FA가 되는 거예요. 그게 F0였던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요 A가 만들어주는 전기력이 F0였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F0였던 거죠. 그러면 요 스몰 f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2분의 1 F0가 된다는 것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기억.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 이거는 지금 방금 전에 이걸 풀었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자, 볼게요. 지금 C는요, 두 칸 떨어져 있죠. 두 칸. 2D만큼. 근데 A는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P가 0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P가 0에 있는 걸 기준으로 뒀을 때 C는 두 칸, A는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근데 지금 얘가 만드는 전기력은 2분의 F0인데 A가 만드는 전기력이 그냥 F0라고 났잖아요. 그렇다는 건 A의 전기력이 C의 전기력보다 더 강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A는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P가 X는 0에 있을 때 A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의 2배이다. 그래서 요거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F0였고, 그리고 B가 만들어주는 거는 2분의 1 F0였으니까 2배가 맞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 나에서 P가 X는 마이너스 D에 있을 때 그때 D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EF0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D로 옮겨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지금 원래 작용하는 힘이 요 F, 스몰 f, 즉 2분의 1 라지 F0였죠. 근데 거리가 2배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에 전기력은 4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4배가 늘어나면 EF0가 맞으니까 디귿도 맞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답은 5번이라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수업에서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이런 변화에 대한 그 원인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변화를 유발하는 그 원인이 오로지 누구니까? 이 오로지 B랑 D니까 그 B랑 D의 차이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유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샘물 교재에도 한 문제, 두 문제 정도가 있고, 그리고 박물관 교재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잘 풀어보시기를 권장드리고, 그리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도 관련된 문항이 있으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모의고사 문항을 모두 풀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렵지는 않은 시험이었으나 기존의 기출문항에서 건드린 적이 없는 부분을 살짝씩 건드리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좀 잘 학습을 해주시면은 수능에서도 큰 무리 없이 성적 잘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무리하면서 지금 제가 수능 완성을 아직 올리지 않고 좀 뒷부분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들어주시느냐고 고생 많았고,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시험 보시느냐고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